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장 대표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날 예정인데 영수회담 관련 논의도 오갈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온라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적지 않은데 이들은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독재이고 헌법 파괴, 사법 파괴입니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러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30번 언급, 국민 27번보다 더 많이 불렀는데요. 당의 정책 비전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동훈 제명 후폭풍 속 귀국한 전환기 씨는 누구와 갈지 선택하라면서 장 대표를 압박하는 상황. 교섭단체 연설에 장동혁 대표께서 어떤 멘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원칙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영수회담 카드를 띄운 장동혁 대표. 재신임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장동혁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8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을 해체와 파괴의 시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어요. 왜 요청했다 보십니까? 실제로 본인이 국민의힘 내에서의 흔들리는 당대표 지위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대안으로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의 그림을 연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전에 23년도 보면 장동혁 대변인 당시에 이런 논평을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더니 장동혁 대변인이 느닷없이 사장 나오라고 고함치는 격이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와 당대표 회담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논평을 낸 적이 있어요. 아마 본인도 예전 논평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서 오늘 아마 대표 해설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실제로 작년 8월에 미국 순방 이후에 장동혁 당대표, 신임 당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했을 때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아니 단순히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 뭔가 성과가 있는 야당의 이야기가 충분히 수용되는 만남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할 때는 항상 그 이전에 여러 가지의 아젠다 그리고 논의 과제 이런 수순을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단식하고 나온 이후에 한동훈 제명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런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이 오히려 국면 전환용으로 영수회담을 가져 나온 거 아니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시기를 우선은 국회에서의 소통의 시간 그리고 나서 야당 대표가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영수회담을 거부한 건 아니고요. 적절한 시점에 준비가 되면 만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 타이밍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있지 않았나 또 말씀드립니다. 예, 김기용 의원님. 신혜영 의원은 지금 당내 어떤 내홍을
그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영수회담 요청이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야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에 대해 잘못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제동을 거는 역할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안타깝지만 피고인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시옷 발음도 하시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드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나가서 재판을 아예 삭제하려고 하고 배임죄 같은 경우는 유죄 판단이 되는 그 배임죄는 아예 없애려고 하고요. 이번 달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뭡니까? 법 왜곡죄 그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자 하고 대법 3심제를 넘어서 헌재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끔 4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실상 입법과 행정 권력을 가졌는데 사법 권력까지 좀 더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와중에 이제 세금으로 사실상 수요를 분질러 트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국민을 대상으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막이다, 뭐 그런 표현까지 쓰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지금의 정부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분명한 제동과 그리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 주십사 하는 예. 바람이 담긴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법개혁안이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어떤 정책 논의를 위한 요청이다 이렇게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3대 특검을 논의하자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일 오전에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영 의원님, 이 자리에서 영수회담 하자 말자 또는 하자고 합의가 되면 뭐 언제쯤 만나자 이런 거 논의가 될까요? 장동혁 대표는 무조건 영수회담을 성사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명분은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 때 충분히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명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더 특별하게 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장동혁 대표가 직전에 단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단식의 명분이 2대 특검을 받으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식이 끝났음에도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특검을 전혀 받을 마음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만 당내 구성원들이나 본인의 단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쩌면 지금 영수회담을 성사시킨다면 예. 일종의 지지층이나 당원들에게 어느 정도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던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영수회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른 차별성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이라서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뭔가 좀 전향적인 모습 또는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정책적 카드를 먼저 마련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오늘 제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앞서 신혜영 의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달 21일에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을 때 여야가 먼저 충분히 대화하고 추가적인 돌파구나 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대통령과 야당이 만나는 게 맞다 이렇게 애둘러서 거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이번에는 어떨 걸로 보세요? 이번에 똑같지 않을까요? 당연히 만날 이유가 없죠.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현실 인식이 없어요.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잘 되고 있다. 코스피도 5천을 넘어서 5,300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국가가 해체되고 있다, 파괴되고 있다, 추락, 붕괴, 온갖 뭐 이상한 소리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장동혁 대표가 현실 인식이 정말 없구나. 과거 윤석열 정부 때의 인식 수준이에요. 이런 분과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일단 대화를 할 게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게 아니라 고성국 씨하고 전환기 씨를 만나야 돼요. 아니 지금 전환기 씨가 귀국하자마자 그러잖아요. 원내 교섭단체에 너희들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보겠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나도 장동혁 대표를 절연하겠다고 하는 거죠. 무서워서 어떻게 원내 교섭단체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전환기 씨하고 고성국 씨를 먼저 만나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꺼낼 건가에 대한 하명을 받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대통령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절연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이분들부터 만나야 되는 것이고, 자꾸 한동훈 대표와 얘가 지금 뭐 제명하려고 하니까 단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단식하고 돌아오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잖아요. 예. 제명하니까 지금 재신임 투표하자고 하니까 영수회담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당동혁 대표는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한동훈 컴플렉스에 막혀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서 빠져나올 방법만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해야지? 이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드릴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예. 청와대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연설에서 언급한 부분 중에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 이런 연설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젊은 층 표심은 국민의힘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깔린 걸까요? 그렇죠. 바야흐로 지방선거에 이제 시즌이 되니까 국민의힘도 나름의 유리한 전략에 대한 그동안에 뭔가 계획이 있었겠죠. 그중에서 이제 2030의 그런 젊은 층의 보수화, 그리고 사실은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이 개정된 게 22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세에서 18세 사이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18세부터는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점점 우리 세대에서의 투표 참여율의 나이가 하향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국민의힘은 16세, 17세에 대한 선거 참여, 출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예. 사실은 이 16세면 나이가 고등학생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네. 빠르면 중3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빠른 뭔가 접근,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나이대가 책임이나 아니면 판단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도가 있을 것이냐, 그럼 사전에 교육이 돼 있느냐,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육이 시스템에 갇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정당 활동과 사실은 이제 출마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너무 급작스레 지선 앞두고선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개특위가 만들어지고 공직선거법이 이제는 개정돼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쑥 들고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좀 갑작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김영 의원님. 갑작스러우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이건 갑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는 내용 중에서 민주당이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이 가장 잘 갖춰진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20년, 즉 당시에는 당원 가입이 18세부터 가능했었지만 2020년에 이미 예비당원 가입 협의체를 만들었었고요. 1618위원회라고 해서 16세 이상, 즉 당시 시점으로 당원이 가입이 안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6세부터 예비당원 체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 오랜 시간 이 예비당원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주장해왔고 그때 당시에 입당식도 했었고요. 그 입당식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논의 과정에서 수기할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이미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협의체를 만들었을 만큼 준비가 튼튼히 되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 논의에 대해서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별 지지도를 한번 볼게요. 1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 다섯째 주 쭉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빨간색이 국민의힘입니다. 왼쪽은 전체 응답자, 오른쪽은 18세부터 29세로 이른바 10대, 20대 젊은 층으로 저희가 응답자를 한정한 건데요. 보시면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응답자에서 1월 셋째, 넷째, 다섯째 주 모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배서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보세요? 오늘 장동혁 대표의 제안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뭐 이 여론조사 보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20대에서 우리가 많이 나왔네? 그러면 이거 하면 선거 유리하겠네? 정도 수준의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정개특위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학부모들이요 생각보다 반대할 수 있어요. 지금 중3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겠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나? 왜 지금 하나의 의문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런 추진이 학부모들에게 반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튄다고 봅니다. 20대에서요,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높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런 측면에서 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좀 튄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20대 남성들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좀 더 지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론의 경향상. 예. 이게 뭐 젠더 갈등이라든가 또 민주화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소신보다는 뭐 결혼 문제,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아직 이재명 정부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민생 경제가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제 부동산 문제도 이제 정리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도 화랑을 걷고 있고 부동산 문제도 좀 안정을 되찾아서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집값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청년들도 이재명 정부 특히 민주당으로 지지를 돌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민주당에 불리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너무 뜬금없다. 좀 예열 과정이 필요한데 갑자기 여론조사 보고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픽 왼쪽은 이제 리얼미터고요. 오른쪽은 한국갤럽입니다. 조사 기간별로 저희가 이번에는 배치를 해봤고요. 18세부터 29세 응답자를 한정했을 때 방금 이승훈 의원이 말한 대로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오른쪽이요. 1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는 10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용 의원은 오늘 장동혁 대표의 이 연령 낮추자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갑자기 한 게 아니고요. 당원은 16세부터 고1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은 16세부터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투표권이 18세부터 있다?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19세에서 18세로 그 선거 연령, 투표 연령을 낮출 때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요. 낮추는 게 유불리가 있다, 뭐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민주당이 불리하다 이게 아니라 왜 젊은 10대, 20대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좋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 세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지지율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 110조씩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지금 1,300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다하게 된다면 2,000조까지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16세부터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 4.19 누가 했습니까? 고등학생 때 했습니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 그때 고등학생보다 정보나 어떤 사회에 대한 관점이 낮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라는 게 뭡니까? 투표를 왜 합니까?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당연지세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유불리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궁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건 뭐 정책적으로 한번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김기용 의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하자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신임 투표 가능성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재신임 투표를 처음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의원께서 하자고 했는데요. 정작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상관없다. 무조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신임을 하는 이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일단락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야당의 본연의 모습을 위해서 단일 대우로 움직이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예. 그래도 이 부분을 일단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신임 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얘기다. 재신임 물어서 지면 장 대표가 물러나겠나 뭐 이런 발언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신영 의원은 민주당에서 상대당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 어떻습니까? 재신임 가능성 있다 보세요? 의원총회에서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 재심임을 투표를 하면 예. 그것이 누구한테 유리하겠느냐. 오히려 장동혁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또 하나의 그런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송석준 의원도 코미디라고 하면서 부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친한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신임을 강력하게 못 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때문에 사실 단식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의 집토끼들을 집결시킨 장동혁 대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분란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이런 복잡한 갈등 속에서는 지선 준비가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의원들이 그럼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자라는 면에서의 재신임 투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결국에는 극우의 유튜버인 전한길, 고성국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을 본인들에게 집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극우 쪽의 목소리가 더 결탁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는 사퇴하라는 압박을 방어할 수도 있고 예. 또 당원들에게 지선에 있어서 본인의 중심으로의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을 의원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예. 사실 오늘쯤 의원총회가 열려서 재신임 투표를 갈지 말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틀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내일이나 모레라고 했으니까요. 이틀 전에 그랬으니까 이제 오늘인데 뭐 따로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장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받아들일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친한계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는 크지만 뭐 이른바 쪽수에서는 밀린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꽃놀이패 같은데요. 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오늘 원내대표 교수단체 연설에서 윤절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전한길 씨라든가 고성국 씨라든가 또는 구속되어 있는 정광훈 씨도 다 장동혁 대표를 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튜버에 장악된 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신임이 되겠죠. 그러면 명분도 없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도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만둬라라고 하는 요구가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자 의원이 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뭐 이분들이 재신임 투표를 하든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국민들 솔직히 관심 없어요. 다만 뭐 보수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좀 정상적으로 당을 운영해서 좀 창피하지 않게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을 것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중도 보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극우 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재신임 투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영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영희 의원님. 일단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면피하고자 재신임을 꺼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요구받는 사항은 전두환 씨의 사진을 저희 당사에 거는 거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요구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입장을 명확하게 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당은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을 창취하는 정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건데 예. 근데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가지고 있는 방향성으로 정권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겁니다. 당대표로 뽑혔을 때는 단순하게 모든 걸 당원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이 정권을 창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정당 당대표로서의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이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정권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과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이는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경희 의원님. 짧게요.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처럼 민심의 바다가 딴지일보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처음에 지도부가 만들어졌을 때 뭐 지명직 최고가 될 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성국 유튜버가 말씀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사진을 걸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뭐 고성국, 그다음에 전환길 몇몇의 유튜버 가지고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인데요. 고성국 씨의 전두환 씨 사진까지 당사에 걸어야 된다는 주장에 이어서 어제 전한길 씨가 해외에서 오래 머물다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는데 이게 또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가 말하길 윤석열과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장동혁 버릴 것이다. 엄포를 놨습니다. 신영 의원님. 뭔가 보수 또는 극우 유튜버 덫에 걸렸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대표 선거할 때부터 이들의 도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 어게인과 단절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고성국 씨 징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당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 뭐 이제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고성국 씨가 당내에서 큰 스피커인 것도 맞고 전한길 씨 진짜 화려하게 지금 입국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예. 보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극우 그리고 보수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윤석열 잡을 거냐, 한동훈 선택할 거냐. 만약에 윤석열 버리면 나도 절연할 거다라고 한동훈 당대표에게 압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재신임의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스피커를 잡을 수밖에 없고 같이 가야 결국에는 지선에서 일부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지면 목소리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기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 연휴 전쯤에 당면 개정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관련한 이슈 하나만 짚어보고 두 번째 토론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투신한 직후에 대선 출마를 이제 가늠하고 있을 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의 그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가서 면접을 봤다. 그런데 여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윤 전 대표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대화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드러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픽인데요. 저희가 글씨가 작은 화면이라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면접을 본 거는 사실입니까? 당시 상황을 좀 알고 계시죠? 면접을 받는지는 모릅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고 아크로비스타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저 상황을 보면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아크로비스타에 갔습니다. 저는 원래 일면식도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그래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이 갔고 저는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의외였습니다. 제가 KBS 기자를 19년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이력에서 묻어나는 게 말의 힘이라고 보는데 근데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동안 본인은 다 일방적으로 얘기만 듣고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잘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믿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얘기만 듣고 내가 원래 가려고 했었다 다음 날. 예. 근데 물론 다음 날 뭐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안 갔다 말씀하시는데 본인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2시간 동안 듣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한다? 그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예. 참고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앞서 그 텔레그램 내용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크로비스타에 가본 적이 없다. 윤석열 총장이 보자고 해서 만난 것은 맞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몇 달 뒤에 전화 와서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길래 거절했다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제가 검찰 출입 기자여가지고 지검 반장이어서 이렇게 몇 번 독대를 한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또는 김종혁 전 최고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 둘 중에 하나의 스타일로 전 당해봤거든요.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상황을 저는 당하긴 했는데 네, 개인적 의견입니다. 신영 의원님. 예. 김 전 최고위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공방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뭐 별 쓸데없는 공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뭐 내란 수개이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받을 윤 전 대통령인데 그때 뭐 김종혁 최고가 만나서 실제로 공보를 돕느니 안 돕느니 그때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괜히 김종혁 죽이기를 하려고 당내에서 지금 정진석 그리고 박덕흠 이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에서 새로운 해석을 한 부분을 사실은 띄엄띄엄 얘기하면서 본인의 입장에서 설명한 그런 김종혁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김종혁 최고가 지금 탈당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탈당이 되거나 아니면 제명이 될 텐데 예. 그런 면에서의 국민의힘의 합리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한동훈에게 지지할 수밖에 없는 정체적인 한계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거조차도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정말 하루하루가 민생으로 중요한 국회와 정부의 시간인데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또 사진 찍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말 책임 없는 지난 3년의 그런 국민의힘의 여당의 모습의 결과이지 않나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 의원님 짧게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명까지 간 상황인가요? 이제 탈당 권유까지 끝났고 열흘이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토요일이 지나면 이제 제명 효력이 전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오늘 저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아크로비스타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최대한 김종혁 최고의 스피커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크로비스타는 사저였지 않습니까? 사저에 불렀다는 의미는 그만큼 김종혁 최고가 본인이 발탁되지 못한 거에 대한 배신감을 가져서 지금 김종혁 최고의 발언 수위라든지 발언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용도로 저는 봅니다. 그런 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얼른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오래 브리핑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지난해 11월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장을 소란에 빠뜨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감치명령 2달 만에 구금됐습니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개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거나 정치선동 수단으로 삼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라며 엄정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이진관이 법정경위 10여 명을 대동해서 감치 명령을 집행하겠다. 본인이 스스로 내린 그 감치 명령문을 무슨 마패처럼 들이들고 연일 사법부를 공격했던 김용현 변호인들. 지금은 이진관 판사에 대한 비판 영상 하나만 남긴 채 모두 비공개 처리한 상태입니다. 예,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입니다. 감치 집행에 직접 나선 사람이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그러자 김용현 변호인단이 강하게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법관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만 이진관에 의해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되었습니다. 법정경위 10여 명을 대동하고 자신이 내린 감치 결정문을 마패처럼 내보이며 변호사 이하상을 감치하여 인신 구속하였습니다. 법관 이진관은 가히 전체주의 나치의 정치경찰 게슈타포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입니다. 예, 이승훈 의원님, 변호사이시니까 이렇게 집행을 직접 재판장이 가서 하는 게 좀 이례적인 건 맞는 거죠? 이례적이죠. 예. 만약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바로 감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재판에까지 가서 집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진관 판사가 법정에 대한 모독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들에 대해서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뭐 죽었어, 뭣도 아닌 XX가
유세 떤다, 뭐 자신들을 향해서 벌벌 떨었다, 뭐 이런 취지의 굉장히 법적 모독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그대로 뒀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검사 출신 변호사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데 왜 국민이 나는 감치를 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봐서라도 감치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박수치고 떠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박수를 칠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잘 진행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자신들의 논리가 통했다. 뭐 이렇게 박수치고 떠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그런데 족족 다 지고 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도 23년을 받았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체포박이는 5년이나 받았잖아요. 예. 그럼 자신들의 주장들이 다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판사를 인신모독하면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요. 변호사가 아니라 유튜버들이에요. 저렇게 유튜브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자신들의 의뢰인은 엄청나게 많은 형을 받게 하면서 자신들은 출세하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국민들께서 저런 사람들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면 당사자는 망하고 변호사들은 출세한다. 근데 그 출세가 진짜 출세한 줄 알았더니 감치돼서 독방에 가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다시는 저런 변호사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하상 변호사는 어제 바로 감치 집행이 돼서 서울구치소로 바로 수감이 됐고요.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 애초 1차 집행 때 물론 당일 바로 석방됐습니다만 이게 1일로 쳐져서 14일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월 16일까지 수감될 예정이고요. 권우현 변호사는 어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서 집행은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오늘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다른 재판장이 이끌던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 법정으로 집행 요원들과 함께 찾아가서 집행장을 제시하고 바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그런데 이게 정당한 감치 집행인데 아까 앞서 제가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나치 경찰이다 이렇게 좀 막말을 또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투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태도나 재판 태도를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 변호인이 정치 투쟁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결코 이건 변호인 자신들을 위한 거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앞으로 많은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사법부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고 저런 식으로 사법부가 각을 세워서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슨 이익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 재판을 한다면 변호인들은 옆에서 사법적 투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변호인의 좀 충분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분들은 같이 정치 투쟁을 하고 결국 이익은 오롯이 본인들만 가져가고 있는데요. 예.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저 변호인분들께서는 단순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감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권우현 변호사는 5일이 추가돼서 총 20일 감치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행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 이후에도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적인 막말을 쏟아냈던 이 변호인단이 정작 그 라이브 방송을 한 유튜브 계정에서 동영상을 하나 빼고는 싹 다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나름대로 좀 걱정은 하나 보네요. 그러게요. 후환은 두려운 거 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조인의 정말 품위 손상의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면허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뭐 선동하는 유튜버의 모습이지 김용현을 변호하는 법조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제한 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정말 사후 약방문인 그런 대처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보니까 슈퍼챗을 엄청 받아가지고 400만 원의 그날의 수익을 냈잖아요. 그 당일날 한국인 유튜버에서 1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20%가 늘었대요.
그 전날에는 수익이 32만 원이었는데 저렇게 하고 나니까 수익이 400만 원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잠깐 그냥 감치 며칠 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선동을 하고 인지도 쌓고 나중에 정말 출마까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도 결국에는 지금 재판으로서의 양형이나 이런 거에 승부수를 둘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극우들의 선동, 그래서 여론 선동을 프레임을 잡아서 본인을 보호하는 그런 지지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런 변호인단의 정말 망태를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정말 의문이 드는 생각입니다. 예. 이승훈 위원님, 이 절차적으로 하나 여쭙게요. 아까 제가 앞서 이하상 변호사 말고 권우현 변호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 권우현 변호사는 15+5, 총 20일 지금 감찰 명령이 내려졌는데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법정에 안 나타나서. 그러면 뭐 외부에 있을 때라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뭐 경찰을 통해서든 예. 법원의 직원을 통해서든 집행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권오현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왔다는데 혹시라도 감치 집행이 될 것을 우려해서 둘 중에 한 명만 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뭐 이하상 변호사가 이제 감치됐으니까 또 다시 권오현 변호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마 다음 재판 때 감치가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도 그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다 내렸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 증거 인멸하는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에서 법정 모독죄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예.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유튜버를 내렸다는 것은 즉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증거를 내린 것 같고 서초경찰서에서 당분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벌 벗기 의무로 변호사도 당사자 의뢰인에게는 도움이 안 되면서 자신들이 법정을 못 오가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번 기회에 변협에서도 징계하고 또 법무부에서도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어제 감치 집행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수감됐다라고 하면서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했다. 정치 선동수단 삼는 일 없도록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정성호 장관이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신영 의원님, 변호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라라고 좀 경고를 한 것 같이도 보여요. 정 장관의 발언이요. 그럼요. 그 단호한 대처를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생중계의 일부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 생중계되면서 결국에는 변호인들이 선동하는 발언이나 아니면 재판정을 모독하는 방식으로의 어그로를 소위 끈다고 하죠.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악순환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앞으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런 기조에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변호는 사실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본인의 어떤 증명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의 이 모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게 개별적인 사건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응징한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과 한 통속이다.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4인 회동까지 해서요.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이른바 가짜뉴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걸 넘어서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 차원 전체에서 당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수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바 내란과 한 통속이라는 그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고요. 지기현 판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직권남용 관련해서 유죄가 있는지 탈탈 털었는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재판부든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 그리고 어떤 변호인도 그 책임에 대해서 가벼이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법부를 조롱했다라고 비판한 대목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인데 한번 보시죠.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이 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못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 대현이가 지져도 가고 진관이가 지져도 갑니다. 우리. 그래서 반드시 이깁니다. 네, 대현이가는 그 백대현 부장판사를 말하는 거겠죠. 김윤영 의원님, 아까 앞서 슈퍼챗도 언급했는데 뭐 쇼츠용 발언, 그러니까 정말 의뢰인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라이브 방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중계가 된다는 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좀 생중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진관 판사가 물론 재판을 지휘하는, 소송 지휘하는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긋나는 지휘를 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적어도 이 감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하상 변호사 같은 분은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기술자로서 저런 행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일반인이었다면 저렇게 재판장에서 판사를 향해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지만 감치를 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전 충분히 감치 명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재판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많은 재판이 있을 건데요.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기다리고 정치적인 발언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저는 이하상 변호사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강성 지지층 역시도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들 위해서라도 맞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스토로 넘어가기 전에 이수근 의원께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아까 서초경찰서 수사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금 징계 논의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법무부에서 징계를 요청했고요. 품위 유지를 손상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유튜브라든가 법정에서의 어떤 얘기들이 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게 견책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정직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지 않을까 싶고요. 판사가 유세 떨고 있다, 벌벌 떨더라 이랬잖아요. 실은 이분들이 지금 구치소 들어가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괜히 유세 떨지 말고 좀 진솔하게 당사자, 의뢰인들의 변호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언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마스토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보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귀에는 이 단어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재정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파성이 붙은 것 같아요. 아마 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마지막 탈출 기회임을 알리면서 다주택자와 전면전에 나선 이 대통령,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건데요.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마는 없다라는 이 대통령, 청와대 참모일부도 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스토론 주제는 이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아마는 없다. 그러니까 진짜로 더 이상 유예는 없어라고 최후 통첩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 신뢰가 없으면 그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과유불급이다라는 지적도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어떤 정책의 신뢰에 대해서 대통령이 표현한 아마, 국민은 아마에 대한 그런 기대를 계속 가져왔거든요. 벌써 3번, 4번 유예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보장하는 정책, 그래야 그 어렵게 공급을 하거나 또 때로는 힘들게 규제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작동이 잘 되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하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것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해서 정말 그 눈에 피눈물이 나는, 그리고 저출생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확 담보할 수 없는 이런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과유불급이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발언을 예.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는 저 바둑 기사들 중에는 아마 있잖아요. 예, 프로 아마. 예. 과유불급이라는 게 사실 지적이 나오긴 해요. 계속 온라인 소셜미디어로 글을 올리고 있고. 상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능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역대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정권이든 집값 안정은 그러니까 그 정권의 상당히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죠. 이 성패 여부에 따라 가지고 다음 선거 국회의원 총선이라든지 정권 뭐 연장을 시키냐, 예.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이런 게 보통 부동산 문제에서 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28번의 그 부동산 대책이 결국은 마지막 임대차 3법의 이제 그 실패와 함께 결국은 뭐 정권 연장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민주당 내부의 벽서에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권 초반 이 기싸움에서의 승리. 그러니까 요 근래 코스피도 이제 5천선 이게 안착해 있고 또 지금까지 뭐 7개월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지금 이제 뭐 국정 운영 지지율이 50% 후반에서 60% 초반대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이때 이걸 이제 한번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구조의 근본적인 계획이죠. 그걸 갖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에서 부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식으로 예. 이걸 이제 산업도 좋고 가정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건전한 수익을 발생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큰 이제 체질 변화를, 우리 경제 체질 변화를 취하는 건데 이걸 정책으로 가지고 안 하고 계속 심리를 압박한단 말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을 계속 이게 안 되면 저것도 내려보고 계속 이렇게 조정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심리적으로 집 많이 가진 사람 당신들 안 팔면은 낭패 볼 거야. 그리고 계속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안 살고 있으면 또 중과시할 거야. 이런데 이게 뭐 압박 아닙니까? 상당히 뭐 지금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때로는 겁박이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상당히 지금 지능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는 6.3 지방선거까지도 고려한 정치적 면도 있다는 겁니다. 예. 정말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서너 개씩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청와대 참모들 중에도 다주택자 많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미 뭐 공개된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이 따로 붙어요. 당연한 질문이죠. 예. 근데 청와대 참모에 이어서
민주당, 예. 국회는 어떻게 하는데 뭔데 이렇게 당연히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으로도 이 투기성 다주택자 보유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매도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공천을 줬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책임이 있는 게 그 뒤에 실제로 매도했는지 체크를 해보지를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도 계획서 자체도 받지 않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또 투기성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당연히 언론이 질문을 하게 돼 있으니까 국회의원들도 우리 실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그러한 오늘 회의 아침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대통령이 이런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내실 때 당은 어떻게 이것을 뒷받침할 거냐. 제도적으로 오늘 언론이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기회에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을 해야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응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기회에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지를 잘 읽어서 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고민들, 노력들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보유 현황 다시 한번 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강유정 대변인이 두 채가 있는데 용인에 있는 아파트는 처분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김상호 춘추관장이 강남에 다세대 주택 6채가 있는데 이거 처분 예정이다. 이미 내놨다. 이런 입장이 언론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문진영 사회수석도 뭐 주택과 아파트 여러 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퇴근길 시민들이 뭐 유튜브로, TV로 보시다가 조금 발끈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게 뭐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속속들이 또 이야기는 들어봐야 됩니다만 일단은 보유 현황이 이렇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저거 보세요?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아침에 뭐 일간지에서 예.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집권당의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세력인 집권당 민주당 의원 다주택자들 전수조사를 지금 이미 언론 차원에서 의향을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상당수가 부모님한테 이게 상속받은 거라서 자신이 또 쉽게 처분하기 어렵다. 또 행제간에 문제가 있다. 예. 뭐 이런저런 구실로 해가지고 하여튼 저걸 대통령이 뜻과 맞게 앞으로 처분 계획을 갖다가 뭐 5월 9일 이전에 어떻게 하든 만들어가지고 처분을 하고 뭐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뜻을 집권당 뭐 국회의원으로서 뒷받침하겠다. 그런 의원들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수승 같은 사람은 민당 의원들 중에서 재산 신고 최하위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걱정은 안 할 건데 예. 이게 실천을 하려면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시도했어요. 그런데 청주 지역구의 아파트는 쉽게 팔면서 결국은 반포 아파트는 처벌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 뒤로 생긴 말이 똘똘한 한 채예요. 예. 그렇듯이 이 문제는 그렇다고 장관 아니말로 뭐 계속 정권 내에 5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뭐 수석이든 뭐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 어느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또 교체 가능한 건데 자기 평생 처자식 무여 살려야 될 이 자산 처분이 쉬운 거 아니거든. 예. 이걸 대통령이 과연 이 정책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시키려면 자기 측근 핵심들 집권당 의원들부터 이렇게 모범적으로 변화되고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집 대신에 뭐 직을 뭐 선택했다거나 뭐 직 대신에 집을 선택했다 이런 이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집값을 정상화하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정말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내 아이를 낳아서 결혼도 하고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속을 받아서 형제들끼리 공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만 그리고 그것이 뭐 투기성 다주택 보유는 아닐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어떤 그 국민 눈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제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대통령의 이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그리고 그 청년들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이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심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가급적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협조하는 노력, 그것이 집권당 소속 구성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민주당 의원들 중에 무자식이 상팔자듯이 무주택자가 지금 상팔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건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 이 중과 유예를 가지고 이제 이걸 집을 내놓게 만들면서도 또 한편은 6만 호 공급 대책을 낸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실행되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5, 6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2030년, 31년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저는 거의가 다 공공개발입니다. 임대주택도 행식으로 다 들어가는데 예. 이런 때 좀 서울시 오세훈 시장하고 좀 긴밀한 정부와 또 광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 민간 영역도 좀 숨통을 틔워주면은 예? 이쪽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은 지금 이제 이 주택 부동산 문제가 빨리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쉬워요 이런 부분이. 그 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물론 이게 한 번에 빡 모든 정책이 안 그렇지는 나오니까. 않고요. 당연히 안 돼 있죠. 그 지금. 민간 부분을 통한 공급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검토를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예. 지금 김성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국토위원을 4년이나 했고요. 19대 때도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그때는 여야 정 이 부동산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야 속도가 빨리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간사도 해서 제가 뭐 이런 문제를 조금 제 집을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으로 오래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보면 공급 대책은 어차피 중장기 대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을 통한 공급 이런 문제를 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너무 선을 긋듯이 이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좀 과한 공세고요. 당연히 민주당도 그런 데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그 개발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뭐 그런 것입니다. 예, 질문 이렇게 들어볼게요.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분노의 화살을 돌릴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답습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고요. 오늘 이 대목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야당 대표가 본인이 지금 그 당내의 상황이나 입지를 보면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그 날선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장동혁 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참 저는 정신력이 강한 분이구나. 본인이 파괴와 해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예. 파괴 해체를 한다. 아니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파괴와 해체를 지금 바로 나와서 얘기를 한다? 이 정신력이 보통 강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다가 민망하니까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책이 이게 지금이 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도 쉽게 하기 어려운 뭐 이러한 것들을 막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직 본인들이 정권이 교체된 줄도 모르고 있는 이 태세전환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들었는데 예, 하여튼 뭐 좋습니다. 오늘 야당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참고할 건 참고하고 뭐 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 요 지점에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왜 집값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할 말이 있어요. 아까 공급은 중장기 대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택지 지정부터 해가지고 이 문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택지를 지정한 게 그냥 평수로 얘기를 하면 4,700만 평이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1,900만 평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 130만 평밖에 안 돼요.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때 들어서 보니까 택지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4,700만 평 지정해 놓은 그 택지가 시간이 되어서 공급이 충분하니까 추가 택지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공급할 택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부랴부랴 160만 평 초기에 막 택지 지정을 하러 애를 썼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만 집권을 하면 이렇게 집값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
이 집권을 했을 때 집값 안정을 위한 택지, 중장기 대책,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하질 않았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서 이 부동산 집값 정책은 택지 공급부터 정말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내가 집 마련을 할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서 투기가 되지 않도록 몰리지 않도록 하는 이 신뢰를 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시장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 이것에 지금 방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 정권의 후광을 받기도 하고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워낙 또 장기적인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지능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 부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은 결국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뭐냐. 그러면은 이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착공 기준의 구체적인 공급 대책. 이걸 가지고 무주택자들이 나는 어느 지역에 정부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저금해서 때로는 자금을 마련해서 내가 저 입주할 것이다. 그런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성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령 봐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전임 정부도 그랬고 태릉 같은데 이미 이번에 이제 6만 원 공급 계획 중에 포함된 태릉이라든지 또 용산 차량기지 이게 제일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원식 지금 국회의장이나 환경부 장관 하고 있는 김성한 의원이 노원구 지역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강력한 저항을 하니까 결국은 태릉 그 골프장 택지 공급 이거 무산돼 버렸습니다. 거의. 근데 이번에 공급 계획 안에 또 그런 부지도 또 포함이 돼 있어. 지금 벌써 반발 시작됐어. 그러면 원식 국회의장과 김승환 지금 장관 이런 사람들 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설득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지 이번에는 진짜 무주택자들이 내가 저기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지. 그걸 담보해야지 이런 거 없이 또 지금 뭐 6만 원 공급 계획 쭉 넣어놓고 시간 지나가 보니까 용두삼이 되면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불신이거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 문재인 노무현 때부터 쭉 했어요. 민주당도 주택 공급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몰래 많이 했는데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많이 했어. 그런데 수도권 집 유권자들 국민들 이 사람은 뭡니까? 내 집 한 칸 마련이거든. 그거는 민간 아파트, 민간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급은 역세권에 뭐 용적률 높여줘가지고 여기 많이 지면은 청년 신혼부부들 가까운데 이런데 왜 안 살아? 근데 사람들은 거기 처음에는 살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집 한 채를 갖는 그 로망, 그 꿈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좀 더 정책에 우선을 두면은 이런 문제가 훨씬 덜한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많은 동의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 자산의 증가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부동산을 통한 자산의 증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생산적 금융의 전환이라고 대통령께서 표현하셨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으로의 전환, 주식시장으로 국민의 어떤 투자가 몰린다면 국민들에게도 좋고 이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어떤 동력이 되는 그런 일거양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것은 국민이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꿈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또 다른 투자의 환경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이런 어떤 새로운 투자의 개념 그리고 집에 대한 개념도 이제 우리가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까지 대통령이 이 논의를 끌고 가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큰 인식과 패러다임과 그리고 머니문부라고 하죠. 돈을 부동산에서 뭐 투자 증권이나 이런 쪽으로 넘기려는 큰 틀에서 뭔가 좀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들께서 다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스토론 이슈 민주당 상황을 좀 볼 텐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어제 중앙위에서 가결됐습니다. 한 차례 좌초됐다가 2달 만에 통과됐습니다.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당내의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제 계파 보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계파 보수에 줄 서지 않아도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일대 당원 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마스토론 주제 1인 1표제 넘겼지만 합당은 물음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박소연 의원님, 예. 통과는 됐는데 턱걸이 통과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그 당원들에 대한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을 때는 85.3%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앙위원회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중앙위원들은 그 많은 대의원들을 위촉하고 만들고 거느리고 있다고 표현해 드릴까요? 예.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당 대표가 됐든 대통령 후보가 됐든 그런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을 많이 줄을 세워야 내 표가 되지 않아요? 예. 네, 그런 어떤 과거에 우리 정당이 수십 년간 그런 모습으로 운영이 돼 왔어요. 이 대의원제가 또 이런 어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순기능 역할을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러한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이 어떤 개파의 보스가 있고 거기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고 예. 또 그 지역위원장들은 그 많은 투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음습한 정치 구조,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시대에 맞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턱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중앙위원들은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의원제가 갖는 순기능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당원들은 85.3%의 높은 투표였지만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 더구나 네. 이번에는 그 합당 논의에 대한 논쟁 이것이 함께 섞이면서 조금 그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보시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일단은 한숨 돌렸다 이렇게 평가하실 만하죠? 한숨 돌린 게 아니라 예. 저는 작년 12월 이 1인 1표제하고 예. 이걸 갖다 들고 나왔을 때, 야, 저거 분명히 홀로서기인데, 자력경쟁인데, 권력자는 권력을 잡고 나면은 자기 친정 세력들은 그 포만의 자식처럼 일정 부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큰 사고 없이 잘 놀아주길 바라요. 예. 근데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이거는 홀로서기, 그러니까 자력경쟁이에요, 이게. 응?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다. 딱 이런 슬로건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그래도 그 친명 인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상당히 정청래 당대표의 1인 1표제 이걸 갖다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뭐 부결도 되고 네. 중앙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렇게 되면은 그걸 접어요. 당내 갈등을 갖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정폭시키지 않으려고. 예. 근데 이걸 뭐 또 한 달 만에 또 들고 나왔어. 말 이번에 이거 의결 안 됐으면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당대표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예.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불수를 지금 던져버려요. 또 이거는 이거대로 던져놓고 또 조국 혁신당하고 당대당 통합 이야기를 거죠. 예. 난 그러면서 참 배짱은 좋은 장바이다 하여튼 간에 보통 이 당정관계, 보통 당청관계라는 게 이게 만들어지면 특수한 관계인데 예. 우리 진영은 일찌감치 알아서 대통령 만들려면 뭐 일찌감치 먼저 알아서 자빠져서 이건 탈인데 예. 저기는 뭐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는 그냥 그래서 여의도 출장소 소리를 듣잖아요. 예. 저기는 이 뭐 수직 관계는 아니더라도 한 45도 각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 이거는 그냥 수평적인 관계로 지금 거의 예. 가고 있는 거예요.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예. 저걸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그리고 어제 정청래 당대표와 1인 1표제 가결되고 난 이후에 예. 일성이 뭡니까? 개파 시대 이제 종식을 쓰는 것은. 그럼 민주당 내 개파 가장 근래 정치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문파가 있던 거고 예. 이재명 대통령 개딸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게 다 개파거든. 그걸 다 청산하겠다는 거거든. 당원 주권주의는. 예. 그래서 이 완전한 제가 볼 때는 홀로서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조국 혁신당 당대표 지금 당 주류 뭐 당의 주류는 아니죠. 친명 인사들이나 뭐 어떤 뭐 반발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당대표 뜻대로 예. 저 흘러갑니다. 한번 보세요.
어제 그 승부수라고 평가하셨고 배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1분 정도 남아서 이건 박소연 의원께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도당별로 합당 관련한 뭐 의견 수렴 절차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따로 보도가 나온 건 없더라고요. 안 된 건가요, 논의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잘 들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규에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전당원 투표도 하고 나중에 전당대회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말은 어차피 1인 1표로 당원 주권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답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당원이 하라고 결정해 주시면 합당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당원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되는 건 맞나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하는 것이지 그 후에 하려고 하면 뭐로 지금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두 분과의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려온단 유산균. 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찾으실까요? 화장실 가기 편해졌어요. 오케이. 온 가족이 먹고 있어요. 먹어본 유산균 중 이게 저랑 잘 맞았어요.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오! 유산균도 좋은 원료가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스페셜핏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유산균도 고려온단. 지금 고려온단 제품을 구입하시고 유산균 체험분을 만나보세요. 이 점프가 성공할까? 그건 도약하는 순간에 알아. 완벽을 위해 수만 번 도약해봤으니까. 국가대표는 나아간다. 세계 앞으로 업비트.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무엇이 다를까요?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내 활력을 충전해주니까. 내게 맞춰주고. 이 하나로 다 챙겨주니까.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건강한 이들의 이유 있는 선택.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감치 결정문을 들고 재판이 막 끝난 법정을 찾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감치 집행을 한 겁니다. 이 변호사는 그 길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오는 16일까지 그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 김용현 전 장관 측 다른 변호사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직접 와서 집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나치 시대 비밀 경찰이 하듯 은밀하게 집행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더 이례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판부의 정당한 퇴정 명령에 고성으로 맞선 변호인의 태도. 유튜브 방송에서 판사를 향해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S 이렇게 쏟아낸 저급한 언사. 동네 골목대장 노릇하는 철부지들이나 쓸 법한 말들이 법조인의 입에서 여러 번 그것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례적인 장면일 터. 과연 이런 행동이 자신의 의뢰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일지 김 전 장관 입장에서 괜한 걱정까지 해보게 됩니다. 이하상 변호사의 이번 구금이 무너진 법조인의 품위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이 점프가 성공할까? 그건 도약하는 순간에 알아. 완벽을 위해 수만 번 도약해봤으니까. 국가대표는 나아간다. 세계 앞으로 업비트. 안심, 등심. 다른 소고기에도 있지만 한우에만 있는 귀한 부위 진심. 올 설에도 진심을 전하도록 소프라이즈가 함께합니다. 관리요. 전기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엑소만두 새로워졌다고? 식감, 육즙, 와 풍미. 고퀄 인정. 오뚜기 엑소만두. 오뚜기. 꽉 찬 명절 되세요.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올림픽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 우리 컬링 대표팀이 가장 먼저 출격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출사표를 잠시 후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